한밤에 울던 여울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울이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여울물. 자, 여울이라는 건 물이 좀 깊지 않은 부분에서 물살이 굉장히 세게 흐르는 부분을 여울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다른 곳보다는 여기가 세게 흐르니까 물소리도 더 크게 들리겠죠. 간밤에 울던 여울물이라는 얘기는 즉 물소리를 크게, 밤에 내가 자는데 밖에서 물소리가 싹 사나가지고 잘못 잤어. 그죠? 아, 저 새끼는 왜 이렇게 밤새 우는 거야? 잠못 자겠네. 그 여울물. 그죠? 자, 그 여울물이 슬피 울어 지나가다. 슬피 울면서 밤에 지나가더라. 그죠? 뭐 지나가겠죠. 이제야 생각하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님이 울어보내도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것은 그냥 여울물이 아니라 님이 울어서 자신의 마음을 실어보낸 물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저 물이 거슬이 흐르고저. 자, 고저 의도형이죠. 저 물이 거슬러 흘렀으면 좋겠다. 흐르게 하고 싶구나. 의도형을 살린다면요. 그렇죠? 저 물을 거슬러 흐르게 하고 싶구나. 나도 울어내리라. 자, 무슨 상황인지 알겠죠? 이미 있는 공간이 있고 시적 하자 나가 있는 공간이 있을 때 임의 공간에서 나의 공간으로 뭐가 흐르고 있어요?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나가 밤에 님과 이렇게 떨어져서 외롭게 살고 있는데 밤에 물이 흐르는데 밤에 이 물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그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것은 님이 자신의 마음을 여기 실어서 나에게 전해준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물이라는 건 결국 뭐야? 통신수단, 님과 나의 마음을 연결해주는 매개체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 뭐예요? 그것을 내가 뒤집어 흐르게 해서 이래 흐르게 해서 님에게 내 마음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자, 이거 아주 유사한 부분이 있었어요. 어디에? 관동별곡에 보면요. 관동별곡에 보면 50천 내린 물이 태백산 그림자를 담아서 동해바다로 흘러가니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50천 흐르는 물이 한강 쪽으로 거슬러 흐르게 된다면 태백산의 그림자를 임금님에게 보여드릴 수 있을 텐데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죠. 물이라는 것이 여기서도 마찬가지 나의 어떤 마음을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 통신수단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연결해서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그렇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나간 밤에 울던 여울물 슬피 울면서 지나가더니 지금 생각해보니까 님이 자신의 슬픈 마음을 울어서 그 물에 실어 내게 보낸 것이었구나. 저 물을 거슬러 흐르게 하고 싶구나. 나도 내 마음을 담아서 님에게 보내고 싶은 걸.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임에 대한 그리움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작품이고 이 여울물, 물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리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배경을 생각해 보시면 이 님이 누구였냐면 단종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폐위돼서 쫓겨난 단종에 대한 그리움, 신하로서 원호가 단종을 그리워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창작한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적 접근을 그냥 하시면 그냥 님과 나의 관계고 외적 접근하시면 임금과 나의 관계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작품 또 들어가 볼까요? 자,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강산 좋은경을 힘센이 다툴량이면 강과산 자연입니다. 그대로 강과산 자연의 좋은 경치, 아름다운 경치를 힘센 사람들이 다툰다면 내 힘과 내 분으로 당연히 누가 되는 거죠? 시적 화자가 되겠죠. 화자 나가 되겠고요.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내 분수로 어이하여 얻을 소리 어찌 이것을 얻을 수 있겠느냐. 진실로 그 말이 없을세. 그러나 진실로 그 많은 사람이 없으므로 나도 두고 노니노라. 자, 뭐예요? 뭘 두고? 이 자연을 내 곁에 두고 내가 내 몸을 이 자연 속에 두고 논이노라 논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다시 한번 아름다운 경치를 힘센 사람들이 다투어서 차지하게 된다면 내가 가진 힘과 내 분수로 어찌하여 이 자연을 얻을 수가 있었겠느냐. 그러나 참으로 그 많은 사람이 없어. 무엇을 그 많은 사람이 없어? 자연 속에서 놀고 자연 속에서 즐기는 것을 그 많은 사람이 없으므로 힘센 사람들이 다투지 않아도 되므로 나도 그곳에서 노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 뭐예요? 내 힘과 내 분. 지적 화자는 뭐야? 힘도 약하고 분수도 신분도 높거나 어떤 그런 위치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실제가 어찌 되었건 간에요. 화자가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건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한다기보다는 자연 친화적 작품이기 때문에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은 없고요. 그저 자연 친화적인 삶의 태도가 드러난다라는 거 하고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사 작품 앞에서 공부를 했었죠. 누항사에 보면 누추한 곳에서 삶, 소를 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소는 주인이 있어서 빌리지 못하게 되고 결국 어디로 가냐면 자연 속으로 간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연 즐기는 삶을 살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소는 주인이 있어서 값을 치러야 된다.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하지만 자연은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 주인이 없다. 그래서 나도 그 안에서 놀 수 있다라는 그 발상이 김천택의 이 작품의 발상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여러분들이 그것도 같이 연결을 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거리낌 없이 자연을 즐기는 마음. 자, 여기서 거리낌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자연이라는 것이 주인이 없고 금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알겠죠? 예를 들면 주인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작품 들어갈까요? 꽃이 진다 하고 꽃이 뭐예요? 꽃이 진다 하고 새들아 슬어마라. 자, 꽃이 진다고 해서 새들아 너무 슬퍼하지 마. 바람에 흩날리는 고수의 탓이 아니로다. 바람에 흩날리는 것이지 꽃 스스로의 잘못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느라 희진난 봄을 새와 무삼하리요. 가느라고 회방 놓는 지나가느라고 회방 놓는 봄을 시샘하여서 무엇하겠느냐. 아, 굉장히 재밌는 작품이네요. 면항정가를 지었던 송순의 작품이네요. 그렇죠? 자, 굉장히 재밌는 작품이라는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삶을 달관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삶을 달관하고 있는 모습. 자, 삶의 달관이라니요? 왜 삶의 달관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꽃이 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안타까워합니다. 그렇지만 그 꽃이 잘못이 아니고 이건 당연히 자연스러운 계절의 변화에 의해서 바람이 부는 것이고 그 봄은 어때요? 그 봄이 계절의 변화라는 건 지금 당장 일어났다가 언젠간 금방 또 사라지고 말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또 여름에 꽃이 피고 가을에 꽃이 피고 겨울에도 뭐 나름대로 꽃이 피고 또 그 아름다움이 존재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꽃이 지는 현상, 이 부정적인 현상에 대해서 슬프게 받아들이지 말고 달관하고 초열하고 초연하게 받아들여 주길 바란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가느라고 회방 놓는 봄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연의 현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 자연스러움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안달복달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다가요.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린다면 을사사화입니다. 을사사화. 자, 을사사화 뭔지 뭐 역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뭐 선생님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즉 외척들 간의 어떤 싸움이죠. 쉽게 얘기하면 뭐 누구하고 무슨 뭐 대윤 소윤 뭐 이런 것 뭐 얘기해봤자 머리만 아프고요. 누구하고 싸우고 누가 다시 돌아왔고 무슨 뭐 인종이 돌아가시고 명종 시기에 외척들이 뭐 어떻게 했다 이런 거 자세한 설명은 선생님도 잘은 몰라요. 역사 시간에 물어보시기 바라고요. 을사사화 때 결국은 뭐예요? 죄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신하들이 바로 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새들아 슬어마라는 건 뭐예요? 그렇죠. 현실의 어떤 올바른 사고, 올바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화에 의해서 아까운 충신들이 죽음을 당하는데 그것이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을 아는 그 사람들 너무 슬퍼하지 마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꽃의 탓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충신들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사화가 되겠죠. 사화 때문입니다. 그 이익을 다투는 사람들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지만 여기 중요한 건 이 키포인트는 요거죠. 종장부에 집약되어 있는 거 바로 뭡니까? 자, 이것은 뭐예요? 그냥 흘러가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피비린내 나는 싸움도 결국은 지나버리고 나면 끝나는 일이고, 그렇죠? 또 다른 시대가 오고, 즉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면 정의는 승리한다. 정의는 승리한다 이런 얘기죠. 즉 사필귀정이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일은 모두 다 올바른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니 우리 의연하게 지켜보자. 의연하게 대처하자. 이런 태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배경이었어요. 근데 이 배경을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은 뭐라고요? 꽃이 지는 현상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것이니 의연하게 태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가지고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꽃이 짐, 즉 암울한 현실에 대한 배경에 대한 얘기했죠. 현실에 대해서 달관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작품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시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작품으로 들어가 볼까요? 공명을 즐겨 마라. 부귀공명 알죠? 공을 세워서 이름을 떨치는 것을 즐기지 말아라. 영욕이 반이로다. 자, 영화로움과 욕됨이 반반이다. 자, 그러니까 공을 세워서 이름을 떨치게 되면 영화롭게 되는 한편으로는 일장일단이 있다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욕된 일들도 많이 생기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군가가 나를 막 씹고 욕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게 된다 이런 얘기겠죠. 부귀를 탐치 마라. 부하게 되고 부자가 되는 것, 귀하게 되는 것을 탐내지 말아라. 왜냐하면 위기를 밟나니라. 자, 여기 대꾸를 이루고 있네요. 대꾸를 이루면서 뭐 유사한 내용입니다. 부귀와 공명에 대한 얘기. 그것을 즐기지 말아라. 탐하지 말아라. 즉 한마디로 하면 욕심 버려 이런 얘기네요. 욕심을 갖지 마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일신이 한가하니 한 몸이 한가하니. 자, 여기서 한가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욕심을 버리게 되었기 때문에 한가하게 될 거고요. 두려운 일이 없애라. 두려운 일이 없는 것도 역시 욕심을 버리니까 한가롭고 두려움이 없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작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요, 간단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욕심 버리는 삶이 좋은 삶이다. 왜냐하면 욕심을 갖게 되면 욕된 일도 벌어지고 위기에 처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부귀공명, 공명을 즐겨 마라. 영화로움과 욕됨이 반반이로다. 부귀를 탐내지 말아라. 위기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우리 일시는 한가롭게 지낼 수 있다.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귀와 공명을 탐내지 않거든. 우리처럼 살아줘.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요, 욕심 없는 삶에 대한 권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훈을 주는 그런 작품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다음. 자, 이조너의 작품입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역사 시간에 여러분들이 봤을 거고요. TV에서도 이 시조하고 연관된 그런 드라마를 했었던 것으로 선생님이 기억을 합니다. 신돈이라는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요. 신돈, 그죠? 자, 신돈에 대한 얘기예요. 이준호가. 구름이 무심단 말이 아마도 허랑하다. 자, 구름이 무심하다는 말. 무심하다는 건 여기서는 사심이 없다. 사사로운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 아마도 허랑하다. 허랑방탕. 뭐예요? 그렇죠. 거짓되다. 언행이나 어떤 상황이 허황하고 착실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구름이 전혀 욕심이 없다라는 말이 다 거짓 뻥이에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중천에 떠 있어 높은 하늘에 떠 있으면서 임의로 다니면서, 임의라는 말은 뭔지 알죠? 너 임의대로 해라. 네 편한 대로 하라. 네 뜻대로 하라.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음 먹은 대로 마음대로 다니면서 왔다 갔다 지 마음대로 합니다. 구태여 광명한 날빛을 따라가며 덥나니. 자, 광명한 빛나는 햇빛을 따라가면서 덥다니 나쁜 녀석 구름,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있는 그대로 보면 구름이 욕심이 없다는 말이 다 거짓된 말이더라. 왜 그러냐면 높은 하늘에 그냥 떠다니면서 마음대로 떠다니면서 밝은 햇빛을 마구 가리고 있지 않더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구름은 여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간신이 되겠죠. 그렇죠. 부정적인 시어가 되는 것이겠고요. 그죠? 겉으로는 무심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위선적인 인물이었죠. 역시 위선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위선적인 인물이었어요.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광명한 날빛. 자, 여기서 날 해죠. 해. 요 해는 뭐가 돼요? 그렇죠? 임금이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 광명 그 빛은 뭐예요? 임금의 총명함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금의 총명함. 자, 그러니까 야, 이 간신배, 겉으로는 말이야 이 나라를 위한 것처럼 얘기하고 다니지만 다 그 거짓이었구나. 임금님의 총명을 네가 가려가지고 말이야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사상 신돈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 이 작품은 고려 마렵의 작품이죠. 그래서 신돈하면 고려 마렵의 요승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승려예요, 승려. 그 천민의 자식인데 그 승려에서 나중에는 이렇게 그 최고의 높은 어떤 그 지위까지, 진평후라고 하죠. 진평후라는 높은 지위까지 오르게 됩니다. 자, 근데 고려 마렵이 되면 조선이 건국되는 어떤 그런 그 전환기잖아요. 그런 조선이 건국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하는 것이 그 퇴폐, 뭐랄까요, 그 귀족 세력들의 자신의 이득을 다투는 그런 것 때문에 나라가 어지러워졌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때 당시에 임금이 누구였어요? 공민왕이었습니다. 공민왕이
뭐 나름대로 똑똑하고 뭐 의미 있는 임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이 정권을 바로잡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왕권이 항상 귀족 세력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게 되면 나라가 어지럽게 되고 개인의 이득을 가지고 싸우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항상 임금들이 왕들이 그 왕권을 강화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근데 주변엔 모두 다 뭐예요? 그 세력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새로운 인물이 필요했죠. 그게 바로 신돈이었습니다. 천민의 자식이었지만 굉장히 똑똑했기 때문에 신돈을 누군가 소개를 했고 데리고 와서 높은 벼슬까지 주게 되었어요. 그죠?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조노는 그런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욕을 하고 그 신돈이 막 그러니까 공민왕이 살짝 한 발 물러나서 신돈에게 모든 것을 맡겼는데 신돈이 막 그렇게 되니까 이조노는 막 그를 이제 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나중에 되어서는 그 결과적으로는 뭐 귀족 세력들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귀족 세력들에 의해서 신도는 어쩔 수 없이 제거가 되고요. 국민왕 스스로 제거를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나서는 아예 이저 신돈이 그런 그 정권을 확 바꿔버리려는 그런 의도를 가져서 나중에 뭔가 모의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발각돼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어지게